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리딩방 이런 데서 피해를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종목들 뭐 받아가지고 돈만 많이 주고 수익은 돈대로 날리고 뭐라 그랬죠? 제 종목 고르는 비법 분리 사이트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보면은 여기 보면 대주주 신호등으로처럼 나타나고 있어. 대주주 재료 숫자 그 다음에 심리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기다 달아서 이 신호등으로 대주주가 괜찮네.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지금 현재가가 얼마고 수심이 과열이다. 지금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과열 구간이다. 과열 구간에 대형주들은 조금 과열 구간에 돌아왔다. 애플 협업 업체들 쭉 있죠. 이거 좋다. 홀리트에 들어오면 다 있다. 안녕하십니까. 백배진환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매일같이 칼바람이 부는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리스크를 역전시키고 이기는 판을 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힘든 시장 찬스는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닥터둠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인데요. 힘든 장 나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를 위해 어떤 전략으로 대비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교수님 인기가 날로 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한가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가해야 시장이 좋아지는데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안 그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기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도 이게 시장 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정말 시장 어려운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주식시장 좀 충분히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저는 기간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뭐 4, 5개월 정도 보면은 지금 2300 약간 밑돌고 있고 2300 안팎인데 뭐 4, 5개월 정도 보면은 이게 그 저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또 내년까지 보면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뭐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 변수 제가 뭐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경제 주가를 전망하는데요. 이걸 고려하면 2300은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작년부터 원래 좀 안 좋게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선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뭐 3,300 넘었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뭐 주가를 예측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봅니다. 가장 뭐 많이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예,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5나 되거든요. 0.85.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4월에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래서 뭐 수출도 증가하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간다. 예, 결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뭐 한 1000포인트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비율로 보면 한 30%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 뭐 6월 기준으로 보니까 오히려 한 14%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식 팔 시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과소평가로 돌아왔구나. 예. 물론 제가 가소평가 되면 가소평가 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면은 뭐 지금은 제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뭐 지금은 저는 주식은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이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금리도 또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인지 빅 스텝인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다 어렵죠. 지금 뭐 금리는 올라가고 예,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사실상 그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이라는 주가가 예, 그런 거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러면 아까 좀 이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보셨는데 반등 조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올 뭐 3분기 중후반 구체적으로 매달 예측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8, 9월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 우선 그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금 6월에 6.0% 올라가지고 뭐 애한이교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 5월에 그 8.5% 이 정도 올라가지고 뭐 거의 4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은
물가 상승률 6월 혹은 늦어도 7월이 고점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8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5월을 고점으로 해서 6, 7월은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런데 8, 9월은 조금 물론 제 모델상 수치고요. 8, 9월은 좋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또 주식을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되는데 이게 작년 6월 고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선행지수. 예,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예측해 보면은 역시 또 예. 8, 9월에는 좀 오르게 나옵니다. 8, 9월에.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그동안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했던 일평균 수출 금액, 물가, 예, 그 다음에 선행지 순환변동치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3분기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물가, 선행지수, 변동치. 예, 하나는 뭐라 그러죠?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예. 금액. 이 세 가지가 예. 제일 중요한 지표군요. 예. 예. 이걸 가지고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분기 중후반에는 개선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더라도 처음에 제가 늙어 기간을 가지고 전망을 해야 된다. 예.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네. 예, 내년 상반기 들어가지고 이런 지표들이 다시 나빠지거든요. 아, 네, 왜 나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 경기가요. 예. 이제서야 정점 치고 수축 국면 초기에 접어들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를 대표적으로 네. 나타나는 지표가 동행지 순환 변동치인데요. 네. 이게 2020년 5월을 저점을 치고 올 2월까지 올랐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뭐 앞으로 전망해 보니까 2월을 고점으로 계속 좀 하락 추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락하면 평균 지난 11번 경기 순환에서 19개월이 하락했어요. 19개월. 이제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는 거죠. 아. 예, 그런데 그 수축 국면에서도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러 산을 내려오면은 뭐 계속 내려오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렇죠. 예. 언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이 언덕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일평균 수출 물가 그 다음에 선행지 순환 변동치 이런 걸 예상해 보니까 작은 언덕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예. 뭐 매월 말 그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되는 건데 선행지 순환 변동치는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예요. 예. 근데 거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들어가고 주가도 들어가고 경제 심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고 출하 비율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경기에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중 평균해 가지고 하나 지수를 만들고 그게 선행 지수고요. 그다음에 지수 중에서도 불규칙 요인, 뭐 추세 요인 제거하고 사이클만 구한 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아, 이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네,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 발표하는데 저는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꼭 봐야 되겠네요. 아까 일평균 수출 동량 그거는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해요. 산업통상자원부. 이거는 좀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일이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나와서 발표하거든요. 오. 왜 그러냐 한번 거의 높은 분한테 물어봤더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 외국인들은? 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가 우리 수출입 동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로 수출을 많이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을 많이 수출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지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 비중이 미국으로 늘었다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죠. 중국이 많이 늘었다면 중국이 늘었고요. 최근에는 아시안 쪽으로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품목별로 반도체가 얼마 됐냐, 자동차가 얼마 됐냐,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얼마 됐냐 이걸 다 발표하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수출입 통계 발표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이 발표하는데 이게 코스피하고 0.상관계수 0.85나 되거든요. 아, 0.85. 예. 와, 예. 그럼 일평균 수출 금액이 좋으면 주가도 물론 거의 동향합니다. 그러네요. 85%면 엄청.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되는 통계 지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주식 우리나라 주식 많이 파는 거예요? 예. 그런 영향이 있는가?
최근에 우리 주식 많이 팔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 주식보다 대만 주식을 더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것도 다 보고 팔았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두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4%거든요. 네네. 뭐 내년도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대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대만 주식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뭐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걱정이네요. 하반기 한 9월, 8월, 9월에는 좀 좋아지고, 이제 또 그 내년에는 안 좋고, 그러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그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 혹은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예, 랠리.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선행지수 순환변동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하락 과정에서 늘 하락 과정에서도 일시적인 상승이 있고요. 뭐 주가도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다가 맞아요. 일정 시간에는 또 반등했다가 또 저점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어떤 지수나 이런 계속 저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지금 6%대가 됐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 한은도 이제 빅스텝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올리는데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이 뭐 7월 달에 빅스텝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물가가 6%니까요. 아마 이번 달 하는 금통위에서 우리도 빅스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BP. 예, 그런데 저는 문제는 지금 우리 경기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은 제가 분석해 보면은 6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내년 초가 가지고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나쁜데. 예, 그래서 아마 뭐 이번에는 빅스텝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다음 금통위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미국 시장을 보니까 원유가도 폭락을 하고 일단 주가도 약간 반등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게 반등을 줬더라고요. 예. 그게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일각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리라고 그렇죠.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연준이 금리 몇 % 올린다, 한국은행이 몇 %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요 시장 금리를 보거든요. 특히 10년 국채 수익률을 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예. 오늘 조금 떨어졌잖아요. 10년 국채 수익률. 예, 10년 국채 수익 미국이 얼마 전에 3.47%까지 올라가다가 오늘 2.8인가? 2.8 정도로 떨어졌죠. 2.8이.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이 다시 2년짜리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채 수익률 10년짜리도 한때 3.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3.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장기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 경제 좀 안 좋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존금리 인상은 이 시장금리에 후행해요. 그렇죠. 사실 먼저 시장금리가 오르고 경기 좋아지고 물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뒤따라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올 연말 가서 금리를 못 올리거나 못 내년에는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침체가 오고 물가도 오히려 내려가고 소비가 안 되니까 물가도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수요층만 더 공급층 요인이 더 큰데요. 예, 그런데 소비가 안 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원유를 우리 기름 덜 쓰고요. 맞아요. 그다음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기업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원유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국제유가 WTI가 8%가량 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누가 JP 모건이었나? 어디서 380불 간다고는 그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오히려 국채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거든.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러시아가 뭐 극단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조치를 취하면은 뭐 그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어제 그 시티은행에서 보니까 연말에 유가가 배럴당 65달러까지 떨어진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 8%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 전망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JP 모간은 오히려 안 맞고 그죠? 예. 네. 예, 저도 그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봐요. 사실 그 2007년 무렵에도 유가 150달러 갈 때 뭐 골드만삭스 같은데 200달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먼저 우리 주가가 떨어졌어요.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수출이 안 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유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주가가 고점에서 1000포인트 30%나 떨어졌어요. 이 우리 주식시장이 말해주는 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에일대학의 스티븐 노치 교수 같은 분들은 한국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그럽니다. 옛날 강부들이 이거 일할 때 네.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카나리아가 비틀거리거나 죽으면 이산화탄소가 소리가 안 예. 짖으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카나리아라는 거죠. 제일 예. 빠르다는. 우리 지금 카나리아가 지금 우리 주가가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유가는 일시적으로 뭐 러시아 뭐 푸틴이 어떤 충격을 줬어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결국은 오르더라도 금방 다시 떨어지라고. 그렇죠. 있어요. 다른 문자재들은 다 폭락했는데 예. 원유만 지금 전력 때문에 예. 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10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또 1,300원대로 예, 좀 넘었죠. 1,306원인가 8원인가 예. 그렇던데 이거 보면 너무 환율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환율?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또 우리가 옛날 생각이 나죠. 예. 우리 외환위기 거지 않느냐. 맞죠. 예. 예. 사실 그 2008년에는 1,530원까지 월말 기준으로 갔었거든요. 예. 지금 1,300원 넘었는데요. 아까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이나 명목 GDP에서 지금 저평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 똑같은 논리로 우리 환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1,300원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력에 그렇죠. 비해서 너무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우리 저 애완보육 지난달에 저 94억 달러 줄어들었다 신문에 예. 뭐 대비- 많이 대출을 하죠. 맞아요. 영장하게 나왔던데. 예. 그래서 굉장히 저 겁을 주는데요. 예. 우리 저 애완 보유액이 아직도 4,300억 달러 예.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2008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883억 달러 흑자였고요. 예. 올해 많이 줄어들지만 400억 달러 안팎 흑자를 낼 겁니다. 지금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좀 많이 걱정하는데 물론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저는 한 160억 달러 정도 적자 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97년 외환위기 경상수지 흑자가 98년부터 계속 났거든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채권 사고, 맞아요. 유럽 주식 사고, 유럽 채권 맞아요.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 투자 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였는데요. 배당, 그 다음에 이자 소득. 이게 200억 달러입니다. 그 돈이 올해도 저는 200억 달러 들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 쪽에서 흑자 나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300원 환율은 너무 높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최근에 달러 가치가 또 지수가 106이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달러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네,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언 때문에 이게 올랐는데요. 근데 그 내면 미국 경제 내면을 보면은 또 미국의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 상승이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7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면은 미국도 그 다음에는 뭐 금리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8, 9월 달에 오르는 이유를 물가 상승률 둔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선행지 순환 배 일시적 반등 하나 더 버티면은 외국인 주식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산다. 예. 지금 환율이 1,300원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적정 환율 수준 추정해 보니까 뭐 추정 방법에 따르지만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200원. 예.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 여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살 때 단기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예, 1,300원에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3분기 중후반에는 예, 특히 미국 FOMC 끝난 다음에는 예, 환율이 달러같이 떨어지고 원화같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예,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특히 작년부터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특히 해외주, 미국 주식도. 예. 거기에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좀. 근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 우리 작년에 경상수 흑자가 883억 달러 그렇죠. 났거든요. 예. 이 경상수 흑자 가지고 이 흑자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해외 증권 투자나 직접 투자로 다 나가거든요. 국내 주식 사도 되는데 해외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국민연금 뭐 올해 계획 보니까요. 예. 해외 주식 비중 27%, 예. 국내 주식 비중 17%. 예.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해외 주식 비중 30%,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한 16%. 이 정도 설정을 해놨어요. 뭐 그렇게 하고 꼭 이사회 뭐 나라에서 그런 걸 정하면은 반대로 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대적으로 저는 미국 주가보다 아시아 주가가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 기관 투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요. 국민연금 운용 자산이 지금 1,000조 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약간 넘는데 국민연금 운용 자산이 너무 우리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식을 나중에 저도 이제 국민연금 뭐 받을 나이가 지났는데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계속 받으면은 그냥 주식 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만큼 또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으니까 미국과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측면이 있군요. 난 또 왜 이거 해외에 가지고 깨지고 국내 주식이라 사가지고 좀 방어나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교수님께서 오히려 저기 뭐 중국 주식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것 같던데 미국 주식보다는 당분간은. 예.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이 나타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 축소, EU 선진국 비중 축소되고요. 그동안 중국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 정체된 상태고 특히 아세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이 세계 경제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죠. 세계 성장주 기전은 미국, EU에서 중국 등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나라가 성장하니까 주식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국 경제가 이제 7 내지 10% 고성장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경제가 앞으로 저는 4 내지 5% 정도 성장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이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은 그동안 중국 돈들이 실물 투자로 갔어요. 실물 투자. 그런데 돈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물 투자로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 기업 부실 가임 투자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 돈이 금융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새 우리 성악개미들 뭐 젊은 분들은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는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전 10년을 보면요. 미국에서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10년 동안은 중국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보다 더 올랐고요.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좋은 회사면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다른 회사 10위권 유지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마저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오기는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미국 주시장 보면은 2000년보다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예. 그때 2000년도 때는 그래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 그래도 이익 나는 회사들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저는 그저께인가요? 어떤 우리나라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미국 주식 10개 종목
그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0.1%더라고요.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한 10개 정도. 미국 주식 수익률이 훨씬 더 낮죠. 그러네요. 그만큼 미국 주식에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주식 우리나라처럼 3분기에는 같이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르는 시기에 오히려 청산해 줄여야 된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지난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물가 지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역시 저는 뭐 고점을 쳤다고 봐요. 상승률 고점. 측면에서 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할 때는 일정한 기준 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기준 연도를 하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올해 이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느냐. 이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 5년마다 하나 단위를 바꾸는데 2020년 각 상품의 비중을 두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물가고요. 근데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월 비중을 바꿉니다. 가게가 어떤 상품에 더 많이 지출했느냐. 이 비중을 바꾸니까 이게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죠. 그래서 미 연준이 이걸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5월이 고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5월. 예. 예. 6월께 좀 늦게 발표되는데요. 아마 6월 가면서 헤드라인이나 그 다음에 핵심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상승률은 조금씩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유가가 최근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뭐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유가 상승률하고 상관계수가 0.76 정도 나오는데요. 높죠. 높네요. 예.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면 바로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뭐 얼마 기준으로 보면은 5월 달에 뭐 $120 배럴당 WTI가 넘었지 않습니까? 뭐 6월에는 좀 떨어지고 7월에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소비가 위축되거든요. 네. 사실 미국 경제 1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만 2분기도 그 애틀란타 연준 그 GDP 나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2분기 마이너스 2.1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도 아마 많이 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니까 결국은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뭐 상반기가 저는 미국 물가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어쨌든 전부 다 물가들이 대부분 고점을 찍고 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원유만 제일 높게 지금 떨어지죠. 예, 지금 원자재 가격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거는 엄청 떨어졌죠. 맞아요. 지금 원유만 버티다가 지금 그렇죠. 원유마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번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예, 사우디가 허락하라고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또 무기 뭐 좀 줄 테니까 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금리가 지금 물가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니 지금 미국이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이 뭐 90 몇 프로 할 확률이 90 몇 %다 이렇게 뭐 기사를 봤는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굳이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나 지금 그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그 기준금리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미래 경제를 보면은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통화 정책 당국자들은 미래는 사실 모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미 연준 전망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FOMC 개최할 때 미국 경제 성장률 2.8%로 전망해 놨어요. 근데 6월 달에 1.7%로 3개월 사이에 1.1%나 낮춥니다. 그만큼 미래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경제 지표 가지고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2008년 8월 달에 경제 좋고 물가 오른다고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하자마자 며칠 후에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파산하면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 며칠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현재의 경제 지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물가가 8% 넘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라고 저는 하는데 사실 통화정책은 선제적이보다는 좀 후행적이죠. 후행적이다. 대표적으로 요새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파월 연준원장이 신뢰 잃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뭐 3분기에는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물가에 너무 겁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틀렸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올 연말 가면은 또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낮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그렇죠. 되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도 하긴 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당분간은 이제 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상은 좀 보류가 될 가능성이. 예, 저는 올 뭐 연말 가면요, 예. 뭐 금리 인상 거의 못하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 하반기 가면은 또 금리를 전부 내리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실물 경제가 네.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물가 상승률은 네. 수요가 위축되니까 또 물가 상승률은 뭐 2, 3%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네. 공감이 갑니다. 원래 저희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은 금리를 또 내리는 게 정부 당국이니까 저도 그 말에는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차별화가 각국의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지금 금리 못 올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은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그 국채 수익률이 0.25% 못 올라가게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국채사가 좀 막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은 금리가 별로 못 오르고 미국 금리만 많이 오르니까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돈이라는 게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강세 보이고 특히 일본이 엔화가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뭐 17% 정도 엔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 결제은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환율이라고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그 적정환율이 어느 정도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일본 엔화 보니까 지난 거 5월 기준인데요. 무려 39%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와. 역사적으로 엔화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러네.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는. 우리나라는 거의 균형환율 수준에 접근해 갔고요. 돼 있고. 네, 달러 가치는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거기 따르면. 유로 가치도 한 15% 정도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대평가된 통화가 달러, 네. 유로, 특히 엔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지나치게 가소평가되면은 또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네, 그리고 내년에 그 미국 경제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10년 국제 수익률이 이미 정점을 치고 저는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금리 차가 축소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확대되면서 엔화가 정말 큰 폭으로 약세, 유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고 유로나 특히 엔 가치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금리를 인상을 하면 과정에 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올랐다. 많이 좀 이게 과정이 좀 있었는데 좀 그게 좀 약하면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오면 팔려고 해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투자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 미국 사람들은 뭐 연방기금금리 보통 사람들은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야, 미국 그 PC 네. 이거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두 사람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다 알려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 상황의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면 적정할까요? 저는 뭐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갈수록 뭐 앞으로 10년을 보면 1%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인데, 뭐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만간 저는 우리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에 금리 상승, 물가 상승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저는 뭐 늘 그 후배들한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라.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해 놨으면은 한 달 이자 10만 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10만 원 벌면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요새 그 제 제자들 가면은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데 한 달 월급 500만 원 받는데요. 많이 받는 신입사원. 예. 그러면 50억 네가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칠입법칙이라는 걸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네. 칠입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네.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네.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얼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대표님 같은 나이였을 때는 우리 금리가 9% 정도 된 적도 있었거든요. 72를 구로 나누면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1% 시대 아닙니까? 72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맞네요. 주식 투자 꼭 해야 돼요. 예. 특히 젊은 분일수록. 예. 그러네요. 그런데 젊은 분일수록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우리 젊은 분들 좀 만나보면은 너무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상자산하고 그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그다음에 신용을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나라는 더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증권회사 입사 동기 박용옥 대표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농부 투자자. 거기 대신증권 뭐 있나? 대신증권 같이 입사했어요. 그 친구 예를 들거든요. 그 친구 정말 흑수저예요. 정말 어렵게 대학 다녔고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멀리 배우고 투자해가지고 좀 재산이 1,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좀 그분한테 좀 배워라. 좀 멀리 내다보고 복리 개념을 이용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도 멀리 내다보면은 그분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특히 뭐 젊은이들 코인해가지고 깨지고 결국은 요즘 코인 채굴이 안 되니까 원화 채굴해야 된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원화 채굴 일하는 거 가지고 원화 채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한 대로 월급 받는 게 이게 아까 500만 원이면 진짜 50억 자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화 300만 원 받는다면 30억입니다. 그러네요. 30억 자산 말이에요. 원화 채굴 우리 이게 원화 채굴을 다 열심히 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원화 채굴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해가지고 또 지금 이런 저성장 또 이런 저금리 국면에 들어섰을 때 지금 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또 투자해야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부자들이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죠.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요. 사실 그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좀 현금 보유를 많이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그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국민연금이요. 예를 들어서 저 88년부터 국내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11% 정도 됩니다. 11%는 뭐 잘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는 현금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비중 27, 국내 주식 비중 16% 비중을 정해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비중이 줄어들죠.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16% 했는데 비중이 18% 올라가면은 우리 주가 올라가죠. 줄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비싸게 팔고 쌀 때 사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현금이 아니라 신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용으로 반대면하고 거의 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화 채굴 열심히 해서 그걸로 이제 물타기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이 부동산 가격에 엄청 민감하고 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동산 특히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또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저는 저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특히 집값 추세를 구해보면은 뭐 제일 먼저 떨어진 데가 대구고 대전이고 지금 전도시가 서서히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 국면에 한번 접어들면요, 꽤 오래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새 우리 새로 들어선 정부 보니까 계속 뭐 투기 가열 주고 규제 해제하고 앞으로 계속 저는 해제만 하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 4, 5년 동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 뭐 주가하고 그다음에 금리고 대출 금액이고 경기거든요. 좀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죠. 주가 먼저 떨어졌죠. 그다음에 금리 올랐죠. 대출 금액 많이 축소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거는 사실 누구도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가대평가됐느냐. 제가 물가, 소득 수준, 그다음 렌트 이런 게 비교하면 지금 집값이 한 30% 내지 4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제가 뭐 한 방송에서 강남 아파트는 50% 가대평가됐다. 그렇더니 유튜브 제목을 강남 아파트 50%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내가지고 참 저도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원래 저도 가대평가된 거 알면서도 이게 팔려고 그래도 세금이 많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뭐 팔아가지고 또 딴 데 갈 수도 없고. 예. 하여튼 뭐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 부동산은 그래서 집은 그때 원래 집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네, 집은 저는 사는 것이니까요. 네. 뭐 집이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한 채는 사는 집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원리금 상환 능력, 그 다음에 집 살 능력만 있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집은 사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요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한테 LTV 안 해주고 네. DSR 뭐 미래소득까지 계산해가지고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젊은 분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지금 집 사기에는 너무나 집값이 비싸다는 맞아요. 것이죠. 맞아. 예. 좀 폭락하고 나서 사면 되겠네요. 예. 사실 뭐 그 시기는 누구도 모릅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진행자가 그거 제자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집값 올라버리면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안 가져온다. 이런 농담하던데. 예, 사실 집이라는 게 그렇게 민감한 거죠. 맞아요. 지금 2014년, 15년이 좀 그때가 좀 많이 하락했었고 지금 보면 거의 한 7년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부동산이. 그죠? 7년 정도. 지금 또 한 몇 년 동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4, 5년 동안 힘들 수 있다고 4,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4, 5년이면 긴데. 그죠? 왜 4, 5년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은 사이클이 좀 짧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부동산 사이클 구해보고, 예, 사실 저는 뭐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는 제 모델 가지고 다 예측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사이클을 제가 전망해 보니까 뭐 작게는 4년, 길게는 5년 정도는 뭐 안 좋은 거로 나옵니다. 너무 어쨌든 과열돼서 많이 올랐었고, 예. 주식이 원래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빠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작년 6월부터 고점 치고 하반기 들어 빠지기 시작했고 경기가 이제서야 좀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충분히 금리도 인상이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부동산이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부동산 안 가지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 투자가 답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저는 뭐 지금 투자 자산 중에서 채권, 주식, 부동산, 채권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10년 국제 수익. 10년 국제. 이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뭐 채권 수익률 계속 올라가고 채권 산 사람들 엄청 힘들었죠. 그렇죠. 사자마자 손해를 봤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10년 국제 수익률이 3.8%에서 지금 3.4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채권 투자는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시기에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 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제가 뭐 KT 같은 주식 뭐 방송에 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배당 수익률이 4내지 5%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4에서 5%. 은행주들은 뭐 10%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금융주들은. 예, 금융주들은. 예. 예.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뭐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그렇죠.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 들지 않습니까? 저는 돈 생기면요. 아주 단기적으로 쓸 돈 아니면 은행에다 안 맡겨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 그 돈 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예. 또 싸게 살 수 있고. 예. 아까 교수님대로 한 이번 8, 9월 달 되면 좀 파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늘 예. 기간의 문제는 늘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사실 작년에 팔았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았죠. 아, 근데 예, 그때 사람들이 그때는 안 믿지. 아니, 무슨, 그때도 장이 좋으니까 예. 설마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사람은 주변에서 3,300 갔을 때 4,000 이야기하고 5,000 이야기하고 주식 사라고 그러는 분들이 요새 들어서는 또 주식을 좀 팔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간의 문제인데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명목 GDP로 추정하면 우리나라 적정 주가 3,000이 나오거든요. 네. 시간의 문제 3,000 갑니다. 그렇겠죠. 지금 2,300이니까 최소한 20% 이상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주식 보유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렇죠. 팔 시기는 지났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줄이겠다. 뭐 이런 분 같으면은 단기적으로요. 예, 저는 지금 주식 비중 좀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8, 9월 가가지고는 제가 뭐 2,700, 2,750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실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2,700 정도는 나오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보유 비중을 낮은 분들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줄여야 된다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뭐 올렸다 줄였다 하신 분 같으면은 예, 저는 뭐 9월 말쯤 가가지고 예, 다시 한번 조금 줄여놓고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상당히 실물 경기에 본격적인 침체가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는데 예, 그런데 정말 침체가 오면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어떻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1등 우량주들이 저는 지나치게 저평가 국면에 들었었다. 그렇죠. 예, 이런 종목 사가지고 앞으로 2, 3년 기다리는 시기다. 그러면은 뭐 다른 어떤 자산보다 좀 수익률이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IMF 때를 지나고 이제 IT 버블이 왔잖아요. 예. IT 버블이 온 시기랑 지금의 시기랑 작년이 올라갔던 시기랑 불사한 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뭐 가상자산도 막 버블이 일어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예. 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차트로 봐도 비슷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뭐 많이 비슷하고 지금 예. 떨어진 상황이고 예. 그때 보면은 진짜 10몇 개월을 옆으로 횡보를 했더라고요. 예. 옆으로 예. 지금이 아마 요런 자리에 딱 예, 지금 행보 자리죠. 지금부터 옆으로 이제 한 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예, 예. 한 10몇 개월을 횡보했더라고요. 예.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그거랑 저도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예.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한 10여 개월에서 한 1, 2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기가 딱 나오고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 예. 2002년, 3년 때부터 반등을 시작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그림이야. 저 교수님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 중간에 한번 양봉이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행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요. 예. 급락 국면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예. 왜냐하면 그 자리가 거의 지금 예. 흡사한 자리예요. 그래서 2,300이면은 행보 국면 하단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단이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저 뭐 2,700 뭐 그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움직이다가 또 예상적 충격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예. 기회인데요. 예. 앞으로 최소한 1년 정도, 뭐 1년 반, 2년 정도도 그냥 행보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회사에서 종목 보고서를 내시던데, 네네네. 예,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그
보고서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예. 딱 보면서 느낌이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정말 그 보기 쉽게 예. 그다음 핵심만 짚고 그다음에 예,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이거를 딱 그 정리해가지고 예, 첫 번째로 뭐 신호등을 좀 그려놓으셨던데 예, 맞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제 분리 사이트를 홍보해 주세요. 뭐 앞으로 저는 1, 2년 동안은 그 종목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 같은 사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행보장이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지수 오르고 내리는 거 큰 폭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1, 2년 정도는 정말 그 종목장이다. 예.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가 반등할 거예요. 네. 근데 행보장에서는 우량주들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아마 그 중소형 뭐 우량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반토막 나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회사 물증하고 이익도 막 계속 성장하고 매출도 성장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반토막 나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 분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보면서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분리 사이트를 잘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은 종목들 계속 올라가니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홍보해 주시니까 잘 이렇게 지금 계속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책에서 보면 더 찬스 책에서 보면 투자자들에게 찾아올 대기회, 내 자산을 불릴 대기회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사실 그게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전망을 하면서 때로는 앞서가고 조금 뒤서가기도 했는데 대부분 앞서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7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7년 상반기 주가가 오르다가 뭐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르는 동안에 엄청 욕 많이 얻어먹었죠. 그런데 갔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뭐 주가가 오르는데 뭐 2200 이야기하니까 뭐 다들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시점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상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가 제일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그 어려운 시점에 부를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준비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위기 왔을 때 용기가 없죠. 용기가 없죠. 못 삽니다. 근데 요새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1900 이야기 나오고 뭐 그 이하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근데 우리가 오를 때는 항상 많이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늘 그 적정 수준 주가는 있고 거기에 접근해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시기에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도 사고 혹시라도 제 예상처럼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때 주식 비중 적극적으로 늘릴 시기죠. 네. 이 책에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네, 제가 이 책을 쓰는 것은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전 세계가 정말 경제 위기를 굉장히 빨리 극복했거든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써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는 빨리 회복됐습니다만 각 경제 주체가 너무 부채가 많아졌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요. 돈을 풀다 보니까 자산 가격에 모든 자산 가격 거품이 발생했다. 그런데 부채 문제, 자산 가격 거품 문제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 둔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는 올랐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면서요. 저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구조조정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부자 될 기회가 오고 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회가 사실 잘 평생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10년에 한 번이 올 수도 있고, 이거는 10년에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왔었고, 그죠? 지금 또 이렇게 기회가 한번 내년, 후내년에 한 번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또 이런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저는 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쉬운 게 있더라고요.
금리 막 각국에서 인하를 하고 예. 야 주식 투자해 이렇게 사인을 줄 때 투자를 예.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야 너 하지 마. 예, 이제 그렇지. 슬슬 하지 마 할 때 이제 노리면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그걸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금리 결국은 인하를 할 시기가 그때 투자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금리 다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김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혹시 흔들리고 계신다면 김영희 교수님의 더 찬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오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